미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여서 빨리빨리 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미투 사건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미투 사건들이 다 위력 성추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른 범죄의 피해자하고는 달리 제대로 공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올 상반기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과가 폭력을 멈추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보통은 미투가 뭐다라고 이해를 하시고는 계시는데요. 원래 미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한 사건, 그리고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지만 다른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없는 사건, 그리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여서 사회적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계속 행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세상에 자신의 실명,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함으로써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투가 촉발됐던 것은 2018년 1월 말 현직 검사의 미투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미투를 한 다음 날 즉각적으로 공적 영역에 의한 국회의원들, 많은 공적 인사들이 흰 꽃을 들며 미투한 검사를 지지했었습니다. 이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촉발한 우리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미투인데요. 서 검사가 추행 피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무도 정말 그런 피해 입은 거 맞아? 라고 의문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발생한 일인데 왜 몇 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문제 제기를 하는가? 라는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미투로 안희정의 미투가 있었습니다. 안희정의 미투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나고 가해자가 복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김지은의 미투에 대해서는 기획되었다는 음모설이 나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미투가 아니고 질투다라는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시장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박 시장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봉쇄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 결정, 검찰의 발표, 형사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살인녀로 고소하자라고 하면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하겠다라고 SNS상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인이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라며 음모론에 불을 지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노랑대가리 음모론이다 라는 이야기도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검사의 미투 사건과 안희정, 박원순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피해자의 직업이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이 세 사건의 피해자는 전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가해자가 어느 진영 사람인가? 서검사에게 추행을 했던 가해자는 어느 진영의 사람이고, 김지훈과 박치장 사건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사람은 어느 진영의 사람인가? 결국 가해자가 내 편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음모가 되기도 하고 진정성 있는 외침이 되기도 하는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투를 정치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투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미투는 폭력에 관한 문제고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로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투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잣대, 진영 논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 본질이 보입니다. 미투 사건은 위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서 성적 괴롭힘을 지속한 것, 이 바로 그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위력이 도대체 뭐냐? 안희정 사건에서 1심 판결은 무죄였는데요. 무죄 판결문을 보게 되면 안희정은 위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력의 존재와 위력의 행사는 한 몸과 같습니다. 위력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에게 성적 괴롭힘 행위를 할 때 위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파워이고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나를 안마해주지 않으면 너를 잘라버리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위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이 직원에게 어깨가 결리는데 안마 좀 해줄래?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부드럽게 말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장이 안마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해주지 않게 되면 사장은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장을 보고 당신 미친 사람이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많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해자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싫지만 싫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위력관계인 것입니다. 위력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런 성적 괴롭힘을 거절하는 과정에도 혹시라도 가해자가 불편해할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기분 나쁘지 않도록 비거슬리지 않으면서 거절의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돌려서 거절한 이후에 혹시라도 내가 응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라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력은 그물망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고 가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위력은 종식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력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권력자들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은 계속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인 불이익이 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해도 그의 업적을 기리는 5일장이 행해집니다. 가해자와 관계 맺음을 했던 상급자들이 조직 내에 있는 한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들었던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조,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위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고 계속해서 가해자의 지지자들은 증거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정해 보십시오. 대표 집무실 안에서 추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증거 확보가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상시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나요? 피해자의 몸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나요?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가능하겠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의 위력 성추행, 증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의 추행에 대해서 어떤 증인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가 직원의 손을 주무른 경우 피해자 손을 보면 어떤 손상이 남게 될까요? 손을 주무른다고 해서 손등에 멍이 드나요? 손등이 피부가 손상이 되나요? 오디로 엉덩이를 슬쩍 만진 경우 가해자의 지문 확보가 가능할까요? 위력 성추행에 있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의 또 다른 피해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재판장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해당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지 않는 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그 피해자의 진술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력 성추행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범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에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그 신고로 인해서 위력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있는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굉장히 꼼꼼하게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박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후에 그 피해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호소한 것이 있는지, 피해가 되는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주변 동료나 상사에게 보여준 것은 있는지, 이런 정황 증거들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믿을만한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범행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거짓 진술을 했을 때에는 피해자 진술 전체가 믿지 못하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된 주장이 있게 되면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는 과정은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유죄다, 아니다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 시장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위력 성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력 성폭력 끝장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력을 도대체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끊임없는 2차 피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피해자를 살인녀로 고소하겠다라는 주장. 이것이 그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SNS상에서 즉각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SNS상에서 올리고 참여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력 성폭력에 있어서의 2차 가해를 중단하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자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글이 올라와 있을 때 이것은 2차 가해다 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 그런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멈춰라 라고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자의 일상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력 성폭력 피해로 문제 제기한 피해자의 안전이 지켜지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박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냈는데 그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사례가 있어야지만 위력 성폭력에 있어서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관점이 아닌 상대방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행위를 하는 행위자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서 폭력의 예를 들어달라고 하면 때리는 것, 욕하는 것, 집어던지는 것, 이 세 가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행위자 관점에서 보는 폭력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건요. 너무 겁이 나서 말문이 막혀버리는 건요. 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은 건요.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문이 막히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이것은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폭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행위자인 나의 관점인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이 잘 되라고 훈육하고 체벌하는 것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 훈육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의 관점은 행위자의 관점에 서 계신지 피해자의 관점에 서 계신지 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중앙에 두고 가해자를 흔들지 않고 피해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뻐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 너 격려해 주려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대충 사과받고 넘어가지. 왜 이렇게 회사 이미지를 망치지? 네가 정말 싫었으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너가 정말 원치 않았으면 왜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어? 피해자가 피해를 얘기할 때 가해자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운데에다 두고 피해자를 계속 흔들어대고 추궁하는 것. 이게 바로 가해자 중심주의입니다. 회사 이미지를 망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가해자이겠죠. 정말 싫었지만 내가 근로해야 하는 현장이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가 불이익 받을까봐 참고 또 참는 것이 바로 폭력이고 위력이거든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성과 관련된 사건을 접했을 때 어느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그 사건을 살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관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갓 들어온 신입 여직원과 극장에서 영화 보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그 단면만 보게 되면 기혼자인 상사가 미혼인 여직원하고 왜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둘이 사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단면만 보는 것입니다. 여직원 입장에서 왜 영화를 보러 갔는가? 입사한 이후부터 상급자가 계속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때마다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이제는 댈 핑계도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영화를 보러 간 경우. 여러분은 그 한 단면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봤을 때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았지만 상급자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영화를 보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이 바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들여다보라는 거거든요.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피해자다움. 피해자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 성폭력 피해 입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 그러면 성폭력 피해 입은 사람은 그 다음날 출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머릿속의 피해자다움의 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폭력 피해 입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은 옷을 입고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지? 성폭력 피해 입으면 골방에 처박혀서 평생 울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관념인가요?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성폭력 피해 입었어도 그 다음날 친구들 만나면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입었지만 그 다음날 내가 해야 할 일상이 있다면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는 왜 일반 교통사고의 피해자보다도 제대로 공감받지 못할까? 저는 보호법익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처벌할 때 그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살인자, 사람이 사망하게 되죠. 그 피해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인한 거 맞아? 라고 사람들이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겉으로 봐서 멀쩡한데 무슨 피해 입었다는 거지? 꽃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폭력 피해,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하지 않을 자유.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사결정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그 범죄 피해의 결과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저희 집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성이 타서 제 가슴을 주물주물 만졌어요. 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 저 강사가 어제 성폭력 피해 입었어. 이거 아실 수 있어요?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의사결정의 자유이기 때문에 침해의 결과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떠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제가 어제 성추행 피해 입었어요. 성폭력 피해 입었어요.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이 귀로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폭력 피해, 여러분 귀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사받으면서도 가명조사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명조사 받지 않습니다. 왜 성폭력 피해자는 법으로도 가명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편견에 맞서기가 두려워서 자신의 이름을,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저거 뭐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뭐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이러지 않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피해자도 잘한 거 없네? 이거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살겠어?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 이런 것들 다 편견입니다. 왜 피해자가 수치스러워야 합니까? 그 행위를 한 가해자가 수치스러워야겠죠. 성폭력 피해 입었지만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성폭력 피해 입었던 피해자가 내 며느리감으로 온다라고 할 때 아들의 등짝을 때리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딸이 성폭력 피해 입었을 때에는 잘 성장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이중적인 거예요. 똑같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내 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들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성폭력 피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은 지속적인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의심합니다. 뭐가 함정파고 녹음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녹음까지 할 생각을 하지? 꽃뱀 아니야? 라고 해요. 근데 녹음을 안 하면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라고 해서 또 무혐의를 합니다. 녹음을 해도 문제고 녹음을 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공감에 대한 부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우리 사회에서 위력 성폭력,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와 관계 맺음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권력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이나 행동이 혹시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늦은 밤에 내가 직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직원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관계 맺음을 하는 직장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퍼스널 스페이스라 그래서 이 정도의 팔 반거리 정도를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있어서의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이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묻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딸처럼 예뻐서 그랬다. 내 조카처럼 예뻐서 그랬다. 이거는 행위자 관점인 거예요. 나는 내 딸처럼 예뻐서 하는 행위이지만 그 상대방은 내 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인 나의 그런 행위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카더라 통신, 뭐뭐 했다던데, 영화도 보러 갔다던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군거리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직장 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보다도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 2차 피해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카더라 통신이 떠돌아다닐 때 여러분께서 멈추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멈추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 피해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게 되면 피해자는 그만큼 용기를 내게 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우리 직장 문화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결과로 얻는 이득이 없습니다. 만신창이가 돼버리죠.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하고 똑같아집니다. 사생활이 다 파헤쳐지고 피해자의 근로 능력, 근로 성과, 대인관계, 경제적인 문제는 어떠했는지까지도 다 까발려지게 되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그 용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직장 구성원들이거든요. 더 이상은 가해자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로 인한 이득은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피해자에게 예민하네, 대충 사과받고 넘어가지 라는 기존의 통념으로 편견 어린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가해자가 징계받거나 처벌받아도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문제 제기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공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쁜 사회로 퇴행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위가 드러났을 때 사과의 힘, 저는 사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합니다. 통절히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과의 출발입니다. 시장이 비서에게 밤늦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도지사가 비서를 한밤중에 자신의 호텔방으로 부른 것은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내가 노래방에서 신입 직원인 너보고 브루스를 추자고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었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 이것이 첫 출발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한 피해자에게 공감해주기. 너가 직장 상사를 상대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문제 제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너가 문제 제기를 해줘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혹시라도 내가 또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게 바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재발 방지 다짐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사과가 될 수 있겠죠. 박 시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공적 영역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해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SN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과한다. 굉장히 공허한 사과죠. 생존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1번은 그 피해자에게 무엇이 잘못된 사실인지를 밝히고 그 피해자에게 공감해주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겠다라는지에 대한 재발 방지 다짐을 약속할 때 비로소 그 사과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투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안전을 뒤흔드는 2차 가해들, 이런 2차 가해의 지속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공감이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폭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